문법 요소가 5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문장의 종결 표현인데 우리나라에는 5개의 문장이 형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무슨 문장이다? 평서문이 있습니다. 평서문.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문이 있다? 순서 상관없이 의문문이 있고요. 세 번째가 무슨 문이 있고? 명령문이 있고. 네 번째가 무슨 문이 있고? 청유문이 있고. 다섯 번째가 무슨 문이 있다? 감탄문이 있죠. 이 5개 문장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효과적으로 물어볼 거리가 많은 거는 이 중에서 무슨 문이다? 의문문이에요. 그렇죠? 이 의문문은 발어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의문문의 의도는 뭐다? 질문이죠. 근데 의문문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질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떻게 추측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협박도 일 수도 있고 청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의미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문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설명 의문문이나 판정 의문문 같이 의문문을 가지고 다채로운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5개의 문장 형태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품사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용언 중에서 동사하고 형용사 있죠. 동사하고 형용사를 동작 여부, 즉 사물이나 대상의 움직임 여부로 판단하는 거는요 아주 기초적인 발상이에요. 동사하고 형용사는 뭘 가지고 구분한다? 어떤 친구들은 동사를 이제 움직임으로 설명을 해요. 야, 너 먹다가 왜 동사야? 그럼 먹다는 움직이니까 동사. 그런데 사실 그렇게 구분하면 한계가 있어요. 왜? 동사 중에서도 움직임으로 활용할 수 없는 동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꾸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 꾸다? 꾸다는 머릿속에 지금 2개가 떠오르고 있죠. 먹 꾸는 거하고 꿈을 꾸는 거하고 돈 꾸는 게 있잖아요. 자, 돈을 꾸는 것도 행위로 설명하기가 힘들고 꿈을 꾸는 것도 행위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때 이렇게 잡니다. 누워요. 꿈 꾸죠? 안 움직입니다. 근데 머릿속에 난리가 났어. 꿈을 꾸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깼어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지? 그럼 꾸다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동사란 말이야. 안 움직였는데 왜 동사예요? 얘가 동사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3개 중에서 첫 번째, 뭐를 만들 수 있느냐? 현재형을 만들 수 있느냐? 두 번째, 명령형을 만들 수 있느냐? 세 번째, 청유형을 만들 수 있느냐? 동사는 현재 시제를 만들 수 있고 명령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청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품사에서 용언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헷갈리는데 동사냐 형용사냐를 구분할 때 동사라고 판단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정답을 추정하셔야 되고 형용사를 찾으려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평서문은 무엇을 가지고 형성하느냐? 자, 종결어미 다를 가지고 실현하고요. 의문문은 당연히 물어보는 형식이니까 까로 형성할 수 있고요. 명령문은 종결어미 라. 경우에 따라서 어라나 아라 같은 형식도 나올 수 있고요. 청유문 같은 경우는 뭐뭐하 자. 감탄문은 뭐뭐하네, 뭐뭐하는 구나와 같은 형식으로 그 문장 형식을 펼쳐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장의 종결 표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법 요소와 서로 리믹스 해가지고 문장의 기본적인 5가지 구성 방식을 눈으로 좀 익혀두시면 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 들은 브로셔, 그죠? 유인물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3페이지의 의문문 같은 경우는 별표를 좀 쳐놓을 필요가 있겠죠. 자, 3페이지의 괄호 2번 의문문 보시면은 밑에 이제 의문문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설명 의문문. 의문사가 포함되어서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언제 오니? 뭐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의문사가 포함이 된 거니까 언제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육하원칙 있죠?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의문문은 무슨 의문문이다? 설명 의문문이고 두 번째, 판정 의문문에는요. 방금 이야기했던 의문사가 없이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포토라인 같은 데 서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킨 사람들이 포토라인 쓰지 않습니까? 뭐 살인범도 있을 수 있고요. 섰어. 기자들이 엄청나게 마이크 많이 가져와서 막 물어보죠.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까요? 자, 검찰에 왔어. 기소가 되었어.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포토라인에 섰어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야.
마이크를 막 들이밀죠. 근데 그 질문을 들어오면 다 똑같은 질문이야.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응? 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다는 왜 그랬습니까는 지금 나오는 질문의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첫 번째는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 중에서 무슨 의문문이 먼저 나와야 될까? 판정 의문문이 먼저 나와야 돼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먼저 들어가야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살인범인데 용의자야. 맞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뭘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만약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yes라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뭘까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터뷰를 하거나 어떤 질문이 들어갈 때는 범위를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줄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질문은 판정 의문문,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판정 의문이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질문, 뭐가 들어간다? 설명 의문문으로 폭을 좁혀 들어간다는 거. 의문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질문에서 들어가는 것.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어적인 표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는 의문문 표현이죠. 수사 의문문인데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거나 또는 굳이 질문의 형식으로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의문문을 이용해 주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배고파. 선생님, 저 짜장면 한 그릇 좀 사주실래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사줄게. 가자. 라고 하면 되는데 야, 내가 너한테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의문문의 형식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그 의향이 있음을 뭐 해주는 표현?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이것을 수사 의문문이라 합니다. 여기서 수사라는 것은 여러분, 야, 너 조사하면 다 나와 할 때 그 수사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수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안 써도 되지만 내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으면은 그게 수사 의문문이 된다는 것이고 이 수사 의문문이 여러분 문학작품 시에 들어가면 자, 문학작품에서 이 수사 의문문이 시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법이 될까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설의법이 되죠. 시에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대답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은 무슨 법으로 활용이 된다? 서리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의문문은 시에서는 서리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문과 청유문과 감탄문이 있는데 명령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색깔을 조금 차별해 볼까요? 명령문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도 높임법 중에서 여러분 상대 높임법을 공부하는데 집중적으로 활용이 되죠. 오늘 어차피 상대 높임법도 공부를 할 테니까 미리 한번 맛을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상대 높임법은 무슨 체하고 무슨 체로 나뉜다? 격식체하고 비격식체로 일단은 양분이 됩니다. 자,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양분이 되고 나중에 할 거니까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이제 등급이 높은 높임법이 먼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하위 등급으로 내려가겠죠. 제일 첫 번째는 무슨 체다? 하십시오체. 자, 그 다음에 하오체가 되겠죠. 그 다음 무슨 체예요? 하오체보다 한 등급 내려가면 하계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직접적인 죄송합니다. 명령이 들어가는 무슨 체? 여기가 헤라체가 들어가죠. 어떤 친구들은 헤라가 반말이라고 생각돼가지고 비격식으로 집어넣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죠. 상명, 하복. 그렇죠? 격식을 갖추고 명령을 내리거나 격식을 갖추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언제나 격식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비격식체에서 이제 무슨 체하고 무슨 체가 있다? 해요체가 있고 해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의도를 요구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상대높임법에서는 이와 같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상대높임법, 그렇죠? 명령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펼쳐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넘어가시면 자, 청유문과 감탄문 형식의 문장으로 설명이 마지막 되고 있는데 청유나 감탄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유임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종결 표현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높임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물어볼까? 높임법의 황제는 뭐다? 높임법은 세 가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상대가 있는데 높임법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기억해야 된다? 객체 높임법이에요. 객체 높임법은 여러분 서너 말 의미가 없습니다. 특수어휘 4가지만 있기 때문에 단어 공부하는 것처럼 외워두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1번이 주체 높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객체 높임법이 있는데 자, 유인물을 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높임법인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이 답을 못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밑줄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다음 중 객체 높임 특수어휘가 뭐냐? 그럼 답을 탁 찾아요. 그런데 객체 높임의 기능이 뭔지를 풀어 설명하면 답을 못 줬습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이래버리면 애들이 부사? 이래버리죠. 자,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객체 높임은 자, 객체 높임법은 객체 높임법에 관계된 4가지 특수 어휘를 가지고 신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어하고 서술어를 다 통일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선생님께 책을 뭐하다? 기본형으로 갑시다. 드리다. 두 번째, 나는 선생님께 문제를 뭐하다? 여쭈다. 모르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선생님을 집으로 뭐하다? 모시다. 그 다음에 나는 선생님을 오랜만에 찾아 배웠다. 자, 여기서 객체 높임에 사용된 특수어휘는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 4개를 얘기하는 거죠. 들이다, 여쭈다, 모시다, 뵙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다 밑줄 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높임법이 뭐 때문에 실현되느냐? 그러면 잘 찾아요. 왜? 딸딸딸 외워버리면 돼.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가 객체 높임 특수어휘라고 했으니까 이거 4개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객체 높임이야. 무조건. 그런데 문제는 이 객체 높임이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나왔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자, 물어볼게요. 선생님한테 책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야? 나죠. 그러면 나는 이 문장에서 누구예요? 주어. 그렇지. 주어 자리에 있는 행위의 주체죠. 그런데 문제는 저 드리다라는 글자가 누구 때문에 나온 표현은 아니야. 주체인 나 때문에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증명을 해보자고. 여기 있는 선생님을 친구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서술어가 어떻게 바뀌어? 나는 친구에게 책을 뭐 했다? 주었다가 되지. 그렇지. 그러면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을 다시 집어넣으면 나는 선생님께 책을 뭐 했다? 드렸다가 다시 태어나게 되지. 그럼 이 드리다라는 표현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냐? 선생님께라는 대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주체니까 선생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객체가 되는 거지. 행위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높임법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들이다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객체의 자리에 있는 선생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도 알겠어.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문법적인 요소로 질문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여기에다 밑줄을 쳐놓고 다음 이 문장에 대한 맞는 설명과 틀린 설명을 찾아라. 1번 뭐 어떻게 했는데 3번에 문장에서 부사어를 높이고 있다. 이래버리면 이제 기가 질려버리는 거지. 품사 공부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자 주어 저기 뭐 명사 대명사 추사 같은 건 알겠는데 부사어 관형사 이래버리면 친구들이 기가 확 죽어버리죠. 그렇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께 위치가 무슨 자리예요? 얘가 부사어 자리예요. 얘가 부사어 자리라는 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높임법이 실현이 안 되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글자는 뭘까요? 부사격 조사. 애게죠, 애게. 이게 깨가 지금 높임법이 됐기 때문에 조사가 높아진 거지 원래는 애게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외워야 될 거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수시로 물어볼 거야. 애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 만들어준다? 부사어 만들어줍니다. 애게, 에서, 애로부터 애의. 애가 들어가면 무조건 부사. 애가 다 외워지면 그 다음에는 와과가 붙는 것도 부사. 와과가 외워지면은 로자 붙는 것도 부사예요. 아시겠죠? 자, 애게가 외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도 외워라. 와나 과가 붙는 것도 부사를 만들어주고요. 부사어죠. 그 다음에 로 붙는 거 있죠. 너 어디 가니? 여기 나와 있네. 나 집으로 간다 할 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부사어를 형성해주는 요소들이라는 거 부차적으로 적어놨고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나는 선생님께 책을 드려서 자, 부사어 높여줬죠. 역시 부사어 높이는 경우 나는 선생님께 문제를 여쭈어서 역시 부사어입니다. 자, 여기 있는 객체, 부사어.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례는 문장에서 뭐 자리에 있는 부사어 자리에 있는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이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선생님 뒤에 뭐 붙었네 이제 이거는 구구단으로 치면 5단 같은 성격이죠. 뭐 만들어주는 거야? 을을 붙으면은 목적어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선생님을 집으로 모셨다. 자, 목적어를 대상으로 하는 객체를 높이는 것이고요. 나는 선생님을 찾아뵈었다. 역시 목적어 자리에 있는 대상을 높여주는 객체 높임법. 요 두 가지 사례는 자, 뭐 자리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객체를 높이는 특수어휘가 된다는 사실. 자,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 얘네들이 제일 1차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하고 뭐를 구분할 수 있다? 주체 높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주체 높임 외우거나요. 주체 높임 먼저 외우지 마. 객체를 먼저 외워야 돼. 객체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풀어보겠지만 우리가 사지선다 보기에서 객체 높임 이 특수어휘는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대로 정답, 안 들어있으면 안 들어있는 대로 정답이야. 왜냐? 자, 1번에 들이다, 여쭈다, 모시다 나와 있는데 4번에는 뵙다가 안 들어있어. 그럼 이 문장에는 거의 대부분 무슨 높임법이 들어있을까요? 주체 높임이 들어있겠지.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4번이야. 자, 안 들어있죠. 안 들어있으면 안 들어있는 대로 정답이 돼. 거꾸로 1번에는 들이다가 있는데 3번, 4번, 5번에는 들이다가 안 들어있어. 저 객체 높임 특수어휘가 안 들어있어. 그럼 대부분은 다 주체 높임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들어있는 애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문제는 여지없이 뭐 찾는 문제다? 객체 높임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적으로 주체 높임을 찾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형식이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거고.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고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와 같은 특수어휘 그리고 플러스 알파, 부사격 조사 깨죠. 자, 요 깨는 밑에 뭐라고 적어놓는다? 애게. 요거를 같이 적어놔야겠죠. 그 깨가 조사 애게를 높이는 표현이고 애게가 들어가면 아까 무슨 어가 된다? 부사어가 된다 그랬죠.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고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나는 선생님을 찾아뵈었고 나는 선생님께 문제를 여쭈었다. 자,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까? 이제 이게 외워졌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주체 높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주체 높임법은 무엇을 가지고 실현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죠, 시. 자, 일단 적어놓고 한번 시작해볼까? 자, 빨간색 왼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의 문법적인 기호적인 명칭이 뭐냐? 조금 길죠? 자, 기본형 가다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칠판 보세요. 국어사전에 가다를 찾으면 뜻이 뭐라고 나요? 내가 목적한 곳으로 이동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다, 다다. 가죠. 그래서 이 가를 우리가 동사, 형용사, 용언에 뭐라고 해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우리 국문 문제는 되게 치사하게 나오죠.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봐 버립니다. 이런 거를 어간이라고 하죠. 어간. 나중에 합성어 파생어 공부할 때 어간 쓰면 안 돼. 그때는 어근이고 용언을 활용할 때 물어보는 용어는 어간이에요. 자,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그럼 이 다는 뭐 하는 부분이냐? 활용할 때 계속 뭐 하는 부분이다? 변하는 부분이죠. 다른 형식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가다, 가고, 가니, 가서, 가니까 변하지. 이렇게 변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용언에 어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 이 어미는 이 문장을 형성하는, 이 어구를 형성하는 위치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어미예요. 그래서 무슨 어미라고 한다? 종결어미 아니에요. 종결어미는 마침표가 붙어있는 어미가 종결어미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이 덩어리에서 제일 마지막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어미라고 해야 돼? 글자의 마지막에 있으니까 말씀 어자에다가
우리 지구가 끝났으면 지구에 뭐가 왔다 그래? 종말이 왔다 그랬지. 자, 말씀 어자에다 종말 합쳐봐요. 그렇지. 어마러미예요. 어마러미. 얘는 종교러미 물론 맞아요. 어마러미 안에 종교러미하고 연교러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어말, 어미.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가다를 높여야 돼. 우리 아빠는 가는 게 아니라 가시는 거죠. 그럼 중간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시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시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이 시예요. 그렇죠? 자, 근데 시의 위치를 잘 보세요. 위치. 이 시는 어간의 뒤에 있기도 하지만 뭐의 앞에 있기도 해. 위치가. 어마러미 앞에 있죠. 여러분보다 1년 먼저 학교 들어온 사람 뭐라고 불러요? 선배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이 선자가 무슨 선자야? 먼저서 앞설 선자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어마러미보다 한 칸 어디에 있으니까? 한 칸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냐? 이게 선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마러미예요. 이 시는 어마러미는 맞는데 선 어마러미라 이거지. 자, 그런데 기능이 뭐야? 칠판에 답이 적혀 있어요. 뭐 하기 위한? 네 글자. 주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마럼이죠. 그러면 위에 있는 네 글자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시의 정확한 풀 네임은 뭐가 된다? 주체, 높임, 선, 어말, 어미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 시의 이름이에요. 주체, 높임, 선, 어말, 어미.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참고, 이게 현대문법에서는 객체, 높임, 선, 어말, 어미는 없어요. 중세국어 때는 있었지. 삽, 잡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자, 일단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 어말, 어미가 있고, 오늘 공부할 텐데 여기에 높임 말고 시제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현재 시제를 만들어주는 선, 어말, 어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 선, 어말, 어미. 그죠? 미래 같으면은 미래 시제, 선, 어말, 어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체, 높임은 시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이걸 공부하고 나면 이제 친구들 이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까 시 들어가면 무조건 주체 높임이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 모시다를 주체 높임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 물어보는 예문에는요. 항상 누가 끼어들어? 얘가 끼어들어요. 우리 공무원 말고요. 다른 공무원 시험 있죠.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지없이 나왔었죠. 모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은근슬쩍 끼워 넣으면은 친구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시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내가 객체 높임을 먼저 외우라 그런 거야. 머릿속에 객체 높임을 외웠죠. 외우고 나면 얘네들은 뭐 시켜야 돼? 나머지 요소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럼 아무리 이 글자에 시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주체 높임이다 아니다. 모시다는 주체 높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체 높임이 완성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시가 공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계속 보시면은 자 4페이지 조사를 높일 수도 있죠. 조사는 이제 주어 자리에 오는 조사를 높여요. 은는 이가를 높이는 거니까 무슨 형식으로? 깨서의 형식으로 조사를 높여서 주체 높임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객체 높임과 똑같은 특수어휘가 있을 수 있죠. 자, 주체 높임 특수어휘 밑에 선생님이 몇 개 소개해 놨습니다. 첫 번째, 뭐하다? 계시다. 있다가 아니라 계시다. 두 번째, 자, 먹다가 아니라 뭐하다? 잡수시다. 세 번째, 자다가 아니라 뭐하다? 주무시다. 네 번째, 아프다가 아니라 뭐하다? 편찮으시다. 나중에 편찮으시다 가지고 높임법 하나 내가 내줄게요. 자, 편찮으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시다. 이 정도는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주체 높임을 위해서 태어난 뭐다? 특수어휘라고 생각하시고 저기 사용되는 시는 여러분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라고는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네가 만약에 선어말어미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시를 빼면 기본형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를 빼보세요. 계시다에서. 그럼 뭐가 돼? 게다가 되지. 게다가 무슨 뜻이야? 없지요. 그렇지. 없지요. 그러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집어넣어서 통째로 하나의 특수어휘를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기 있는 시는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있는 시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 차이점이 있는 말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위로 넘어가시면 직접 높임이 있고 간접 높임이 있어요. 주체 높임을 조금 어렵게 물어보려면은 이 직접과 간접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높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줘서 그냥 바로 높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전부 다 주체 높임입니다. 선생님이 예문을 들 테니까 이 예문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할머니께서 빙판에서 미끄러지셨어. 어우 저런. 할머니 지금 많이 편찮으셔. 가서 위로해드려. 자, 괜찮죠? 할머니, 아이고 죽겠다. 할머니 어디 다쳤어요? 할머니 허리가. 할머니 허리가 편찮으시구나. 빨리 나으세요. 운이야 나갔어요. 자, 지금 나온 문장 중에서 뭐 이상한 부분 있었으면 혹시 캐치. 이 직접 높임하고 간접 높임은 여러분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글자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가지고 결정날 수 있어요. 주어 자리에 만약에 누가 봐도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뒤에 있는 특수어휘나 주체 높이 선언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요거 지워도 괜찮겠죠? 여기 예문 한번 드리고 한번 끊고 갈게요. 첫 번째, 자, 교장 선생님의 뭐가? 말씀이. 그리고 여기 쌤이 세 개를 줄게요. 첫 번째, 계시겠습니다. 두 번째,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있다. 자, 첫 번째 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 여러분 주어 자리에 있는 게 누구예요? 아니지, 교영쌤 아니지. 주어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있는 거지. 교장 선생님은 관용어 자리에 있잖아요. 주어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뭐의 대상이 아니야? 주체 높임의 대상이 아니죠. 자, 탈락. 쓰면 안 돼. 말씀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자,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까? OX.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 누구 말이야? 그렇지. 하필이면 그 말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야.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든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면 뭐는 뭐하고 뭐는 뭐 해줘야 돼? 교장 선생님은 약간 높여주고 말씀은 뭐 해야 돼? 낮춰줘야겠지.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접 높임법. 한 바퀴 돌아가야 돼요. 교장 선생님 말씀이 it, 그 다음 뭐 들어가요? 그렇지. is, 그 다음 뭐 들어가? 주체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시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뒤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높임법이 무슨 높임이 된다? 얘가 간접 높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높임은요, 주어 자리에 애매한 애들이 올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자, 할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또는 할아버지께서는 상처가 또는 아드님이, 따님이 전부 다 계시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자, 할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뭐 하시다? 많으시다. 상처가 계시다 아니지? 뭐 하시다? 그렇지, 있으시다. 그분은 아드님이 한 명 뭐 하시다? 있으시다예요. 여기 아드님을 계시다라고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다 있으시다와 같은 간접 높임, 주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애들이 오죠. 그럼 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높임으로 간다? 간접 높임으로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교재에 따라서 있으시겠습니다가 정답으로, 있으시겠습니다가 정답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뒤에다가 뭐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괄호를 열어가지고 얘도 집어넣는 교재가 몇 개 있어요. 출판사별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부담 없이 답을 찾을 때는 뭐를 찾으면 되고 얘를 찾으면 되고 시험 문제가 이제 잘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와? 보기 안에 뭐도 있고 뭐도 있게 되면 얘도 있게 되고 얘도 있게 되면 솔직히 그 문제집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뭐를 답을 해라? 얘를 답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있으시다가 간접 높임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 자, 꼭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교과서 예문 한번 볼까요?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니은 보세요. 그 다음 예문 뭡니까? 할머니께서는 뭐가 밝으세요? 그렇지. 귀가
밝으십니다. 밝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은 재산이 뭐하시다? 많으시다. 요와 같은 표현이 전부 다 뭐가 된다? 간접 높임법이 된다라는 것.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상대 높임법 수업하면서 제일 학생들한테 이제 안타까웠던 게 뭐냐? 요거부터 먼저. 여러분 높임법은요 물어보는 형식이 있어요. 주체고 객체어는 같이 엮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 높임법은 물어보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상대 높임법은 질문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걸로 묶어 들어가지 말고요. 단 이번에 우리 국무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세 문제를 뭐 할 수는 있다. 같이 집어넣어서 한 문장으로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대 높임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주체와 객체와는 큰 연관성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상대 높임법. 자, 선생님 잠깐 보세요. 선생님 잠깐 보세요. 할아버지하고 손자 대화. 할아버지, 야, 너 오늘 학교 왜 안 가냐? 손자, 오늘 개교 기념일이에요.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질문. 상대 높임법 쓴 사람은 할아버지다, 손자다. 이래서 상대 높임법이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정답은 둘 다 쓴 거죠. 상대 높임은 여러분 요자 붙다고 상대 높임이 되고 요자가 안 붙는다고 상대 높임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럼 상대 높임은 뭐냐?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잘 들으세요. 대화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문장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상대 높임이 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있는 문장은요 전부 다 상대 높임이에요. 그럼 선생님, 상대 높임이 아닌 건 뭡니까? 문어체죠. 철수는 오늘 학교에 갔다 그러면 이거는 상대 높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철수는 학교에 갔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러면 이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상대 높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높임과 낮춤의 의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격식, 비격식,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체가 결정나는 거지 그 문장 자체에 높임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 들어보면은 자, 상대 높임법 표를 한번 보세요. 격식체 중에서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거 하십시오체 제일 높임 표현이에요.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게 하십시오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하오체입니다. 이거는 많이 높였어요. 그럼 하오체는 여러분 주로 누구끼리 사용할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빨간색 옷 입고 나온 할아버지들 있죠. 영의정, 좌의정 같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 김대감, 어서 오시오. 안으로 드시지요. 식사는 하시었어.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하오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계체는 뚜렷한 상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상당히 많이 배려하는 높임법이에요. 왜냐? 격식체에 들어가거든. 자, 밑에 보시면은 예사 높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낮춤이 아니죠. 여기까지는 예사 높임이야. 요거 주로 누가 쓰는 말일까요? 장가 가면 장인어른이 누구한테? 사위한테 쓰는 말이죠. 아, 오늘아 고생했네. 들어오게. 밥 많이 들게. 어서 자게. 요때 쓰는 말이 하계체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법으로 확실하게 내려가면 뭐가 나온다? 해라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무슨 체다? 비격식체죠.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해라체하고 해체를 많이 헷갈려요. 해체는 요자를 붙이고 뗄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어. 뒤에 요자 붙어요. 붙여요, 못 붙여? 붙일 수 있죠. 그러면 밥 먹어는 무슨 체가 되는 거야? 해체가 되고 밥 먹어요 그러면 무슨 체가 되는 거예요? 해요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말이 된다? 이게 반말이에요, 반말. 근데 이 반말이라는 거는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져가지고 친분이 어느 정도 있는 사이끼리는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해요체 같은 경우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끼리 두루 높이면서 쓸 수 있는 거.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서로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어서 밥 먹으러 가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해요체가 되고 해체는 누구끼리 쓰는 말이냐?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끼리 쓰는 말이 뭐가 된다? 해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높임법이 한번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 중에서 높임법에 관계된 문제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시고요. 자, 시간을 좀 알뜰하게 쓰는 의미에서 뒷페이지 넘어가시기 직전에 밑에 보시면 무슨 표현 나와 있다? 시간 표현 나와 있죠. 자, 칠판, 필기를 한번 보도록 해서 책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시제는 항상 무엇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느냐? 상이라는 개념과 같이 공부해야 돼요. 시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여기까지 간다면 일로 잘 안 나가. 문제는 여기를 가줘야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시제는 제일 중요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예문을 줘야겠지? 자, 먹다와 가다를 가지고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표현이 좀 그러네. 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무슨 시제? 미래 시제. 이때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되는 글자들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뭐가 된다? 서너마로미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먹다와 가다를 선정한 이유가 있죠. 먹다는 음성모음. 그렇죠? 가다는 무슨 모음? 양성모음. 그래서 어미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자, 먹다를 과거 시제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먹었다가 됐지. 먹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과거 시제 서너마로미. 어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가다를 과거로 만들면 갔었다 그러면 대과거가 돼버리죠. 두 번이 들어갔지. 과거 시제 서너마로미를 두 번 쓰는 건 여러분 의도가 확실해요. 지금과 뚜렷한 차이를 두기 위한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가 어제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 뭐예요? 친구가 어제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을까? 철수 어제 우리 집에 왔어. 그러면 이 철수가 지금 어디 있어야 돼?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철수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철수는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차이점을 줄 때 과거 시제를 두 번 쓰고요. 자, 양성이니까 뭐 쓰면 돼요? 양성이니까 요거 쓰면 되지.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돼요? 같다라고 하죠. 같다. 자, 현재 만들면 뭐 집어넣으면 된다? 니은이나 는 넣으면 되죠. 요거는 먹는다. 요거는 간다. 그렇죠? 현재 시제를 쓸 때 니은과는. 그다음 미래. 먹을 것이다. 리을 것이다를 써도 되고요. 그다음 뭘 써도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 미래 시제에 나타내는 거. get 쓰면 되잖아요. get 쓰면 되죠. 요거는 둘 다 넘나들이 가능하죠. 먹겠다, 먹을 것이다, 가겠다, 갈 것이다. 그렇죠? 자, 요때 사용되는 얘네들이 시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문법적인 요소들이래요. 요거 모르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간단하게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요거 한 번만 더 집어넣으면은, 자, 10번 잠깐만 보세요. 기본형 먹다 사이에다가, 자, 여기다가 는을 집어넣었어. 자, 질문 들어갑니다. 는의 문법적 명칭이 뭐지? 9글자. 자, 여기 는의 이름은 현재 시제, 선 뭐가 된다? 어마러미.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높임법 할 때 한번 했으니까 계속 외우면 돼요. 과거 시제 선어마로미, 현재 시제 선어마로미, 미래 시제 선어마로미.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상의 개념이에요. 상은 사실 동작상이라는 개념인데요. 동작상. 이게 있는지도 몰랐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동작상은 두 개로 양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진행상이 있고요. 진행상. 깊이는 안 들어가요. 맛만 살짝 보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무슨 상이 있다? 완료상이 있어요. 자, 진행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 고있다가 있어요. 뭐뭐 고있다. 자, 기억하세요. 뭐뭐 고있다. 완료상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에는 아있다나 어있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양성, 음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 고있다를 쓰게 되면은요, 진행상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모여서 뭐 하고 있으세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죠. 그러면은 공부하는 중이라는 진행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다예요. 공부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시제하고 한번 연결해 볼게요. 나 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자, 공부하고 있었어는 시제가 언제예요? 과거죠. 그런데 지금 진행상은 뭘 썼어요? 동작상은 진행을 썼죠. 그럼 이게 무슨 시제 무슨 상이 되는 거야? 과거 진행상이 되는 거죠. 오체이. 이게 영어 공부하는 거 비슷하게 돼버렸네. 두 번째, 있다는 언제 쓰느냐? 자, 우리 지금 교실에 여러분들 의자에 뭐 있어요? 앉아 있죠. 앉는 행위는 몇 번으로 끝나?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해야 되나? 완료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학생들이 의자에 뭐에 있다? 앉아 있다 그러면은 완료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제하고 상을 섞어서 내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본고사 시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현재 진행상, 과거 완료상, 과거 진행상 나왔었는데 최근의 문법 문제에서는 거의 사장이 되어서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얘를 알고 있어야 되고 얘를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중의문 공부할 때 얘를 써먹을 거예요. 중의문. 자, 중의문이 무슨 뜻이에요? 중의문. 얘가 중요한 거지. 한 문장이 몇 개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렇지, 두 개를. 자, 오늘 구두 안 신었지만 구두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구두를 신고 있어. 자, 문장 적어볼게요. 선생님은 자, 구두를 신고 있어. 이 문제의 유형은요, 올바른 문장 찾기인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영역 불문하고 출제가 돼요. 자, 선생님은 지금 구두를 신고 있어. 지금 우리가 배웠던 동작상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 명확하게 무슨 상이에요? 진행상이지. 그런데 이거 무슨 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렇지.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내가 이러고 있어.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신발 끝매고 있는 중이지.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구두를 신고 있어라는 무슨 상이? 진행상이 성립이 되죠. 근데 구두 신고 이제 수업하고 있잖아. 나 보면서 선생님 오늘 구두 신고 있네? 구두 신는 행위가 뭐 했어? 이미 끝났지? 끝나버렸죠. 그럼 무슨 상이 돼버리는가? 완료상이 되는 거야.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요 동작상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 보조. 여기 보조연결음이죠. 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일단 필기를 한번 해놓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신고 있다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진행의 의미도 들어있고 플러스 뭐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완료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